아, 아, 네. 안녕하세요. 솔로몬 북스입니다. 오늘은 소개해드릴 책이 조금 많긴 합니다. 그래서 빨리빨리 해야 될 것 같고요. 오늘 소개해드릴 책들은 조금 늦은 감이 있긴 한데, 얼마 전에 발표했던 뉴욕타임즈 선정 21세기 최고의 책 100권을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다 소개해드릴 건 아니고요. 제가 가지고 있는 책들을 조금 모아봤고요. 음, 빨리빨리 꽤 돼가지고 딱 봐도 한 20권, 20권도 넘을 것 같은데 1위 책은요. 이게 1위가 됐다고 엘레나 페란테의 나의 눈부신 친구라는 책입니다. 이게 엘레나 페란테의 나폴리 사부작이라는 책이고 이렇게 4권이 묶음으로 나온 책입니다. 한길사에서 나온 책이고요. 번역본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 중에서 나의 눈부신 친구니까요. 요거를 빼서 첫 번째 1위, 대망의 1위 책은 요 책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요건 16년에 맨부커 인터내셔널 노미네이트 수상했고 화자인 레누는 조용한 모범생 타입이다. 돌은 성적이 뛰어난 우등생이지만 레누가 성실한 노력형인 반면 닐라는 타고난 명석함으로 노력도 하지 않으면서 어느 분야에서나 뛰어난 성적을 거둔다. 모두에게 사랑받는 레누와 밉상으로 낙인 찍힌 닐라는 자석의 양극처럼 전혀 다른 성격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서로에게 이끌린다. 두 여인의 일생을 두고 펼치는 나폴리 사부작의 첫 번째 이야기, 나의 눈부신 친구는 애정과 증오, 사랑과 질투, 경쟁과 의존이 흙탕물처럼 뒤섞이는 두 소녀의 시스터후드에 가까운 우정의 이야기이다. 언뜻 보면 평범한 성장소설 같은 이야기가 이토록 큰 성공을 이끌어낸 것은 어떤 이유일까? 1950년대 나폴리를 배경으로 한 이야기가 시간과 장소를 떠나 모든 사람이 공감할 수 있는 보편성을 띠고 있기 때문일 거다. 유년기에서 요년기에 이르기까지 두 여인의 일생을 다룬 나폴리 사부작 중에서 나의 눈부신 친구는 유년기와 사춘기를 다루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약간 성장소설인데 이 두 소녀의 이 성장소설을 4권의 책으로 쓴 책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다시피 약간 보편적인 이야기를 쓰고 있기 때문에 우리 주변에 이런 친구들이 있잖아요. 저도 학교 다닐 때 저는 공부를 안 하고 이렇게 하면은 성적이 되게 안 좋았는데 제 친구는 저랑 똑같이 놀았는데 해서 막 1, 2등 하고 그랬거든요. 중요한 시험만. 그리고 중요한 시험이 아닌 거는 또 저랑 성적이 비슷했고 그래서 부럽기도 하고 얄밉기도 하고 그랬던 친구가 있었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 이런 친구들이 하나씩은 다 있기 때문에 아마 그 사람들의 호응을 이렇게 쉽게 얻어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이게 1위로 선정됐다고 하니까 조금 의아했던 그런 감은 있습니다. 6위. 이거 다 내려야 되네. 아우, 씨. 아우, 다 내렸습니다. 이거 다 보일지 모르겠네요. 6위에 선정된 책은 로베르토 볼라뇨의 장편 소설인 이거 세워서도 못 보여드려. 2666이라는 책입니다. 제가 이거를 한정판으로 나온 거를 지금 갖고 있는데 이렇게 판형이 엄청 큽니다. 보통 책의 2배만한 사이즈인데요. 이거 66,600원 2666을 기념으로 해서 금액도 66,600원에 판매를 했던 책이고 지금도 나올라나 모르겠네요. 이게 몇 권의 책인데 5권인가 되는 책을 이렇게 특별판으로 해가지고 나왔습니다. 도서관에서 이렇게 펼쳐가지고 보는 그런 책 스타일로 나온 것 같고요. 이 2666은 로베르토 볼라뇨의 미완성작이라고 합니다. 유작이었다고 하고요. 현대 라틴 아메리카 문학에서 가장 중요한 작품 중에 하나로 평가받는 이 작품은 볼라뇨가 세상을 떠나고 1년이 지난 2004년에 출간된 었다고 합니다. 이 소설은 메가소설이라고 불릴 정도로 방대한 작품으로 복잡한 구조를 지닐 뿐 아니라 총체 소설에 대한
작가의 소망을 유감없이 보여주는 작품이다. 그래서 이 작품을 분석하고 해석하는 것은 커다란 도전일 수밖에 없다. 이 666은 출판되자마자 전 세계 독자들이 관심을 끌었고요. 그것은 볼라료가 부전으로 세상을 떠나기 이전에 혼신을 다해 쓴 마지막 소설이었고, 그런 이유로 독자들이 감정적으로 이끌렸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작품의 외적인 요인보다는 독자들이 이 666에 관심을 집중한 까닭은 그가 이 작품에 1990년대와 2000년대의 세계의 이목을 끈 후에라스 씨의 범죄와 관련이 있다고 여러 차례 밝혔기 때문이다. 아마 이 약간은 추리 소설 같은 그런 이야기인데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이거를 완독한 사람이 제 주변에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완독하신 분이 없어가지고 저도 후기를 잘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언젠가는 읽겠다는 일념으로 구매를 해 놓았는데 이렇게 해갖고 언제 소개를 해드리냐. 네. 다음은 바로 7위에 있는 소설인데요. 지난번에도 제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요거는 은행나무 출판사에서 나온 콜슨 화이트헤드의 언더그라운드 레일로드라는 책입니다. 요거는 책이 리커버로 나와가지고 되게 특이해가지고 제가 소개를 한번 해드린 적이 있어요. 요쪽 이제 화면으로 보이는 약간 연두색 계열로 보이는 부분이 책이 야광색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철길 같은 게 보이는데요. 이 철길이 다 야광으로 어두운 데 가면은 야광으로 표시됩니다. 제가 전에 소개해준 영상이 있으니까 그걸로 제가 링크를 걸어드리고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7위에 선정이 된 책입니다. 바로 또 8위에 선정된 책은 을류문화사 세계문학 전집에 있는 WG 제발트의 아우스터리츠라는 책입니다. 제발트의 책은 약간 이게 소설인데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사실인 것처럼 하는 특징이 있고, 그리고 되게 어느 곳을 지나가는데 그 지나는 장면의 묘사를 너무 디테일적으로 한 책입니다. 그래서 진짜로 내가 그곳에서 여행을 하는 듯한 느낌을 주는 그런 작품을 쓰고 있는 작가이고요. 요거는 어린 시절 죽음을 피해 외국에 보내진 소년, 그가 찾아 나선 망각 저편의 사라진 세계, 히틀러가 유럽을 장악했을 때 유대인 어린아이를 영국으로 피신시키는 구조운동이었다. 1938년부터 1939년까지 영국은 약 1만 명의 유대 어린이를 받아주었는데 4살이었던 아우스터리츠 역시 그때 영국으로 건너왔다. 양부모는 그의 출신에 대해 아무것도 이야기해주지 않았다. 그리고 소년 자신도 20세기 역사에 대해 아무것도 알고 싶지 않았다. 뒷날 건축가가 된 아우스터리츠는 이제는 꿈처럼 막연한 기억들을 더듬어 유년의 시절을 진실을 찾아 나서는 그런 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름대로 이제 자리를 잡고 성공한 이 아우스터리츠가 과거 유년 시절에 그런 자기 모국에 대한 기억을 더듬어서 그곳에 찾아가서 자기의 기억을 회상하는 그런 작품인 것 같습니다. 요거는 8위 작품이고요. 그리고 바로 9위 작품이고요. 민음사에서 나온 가조의식으로의 나를 보내지 마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개인적으로 며칠 전에 완독을 했어요. 그리고 재독을 한 거고요. 이 책 구매하신 분들은 요 껍데기잖아요. 껍데기를 까시면은 이렇게 더 이쁜 표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보관할 때도 이 껍데기 있는 것보다 껍데기가 없는 게 좀 원서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표지가 더 이쁘고요. 이거는 개인적으로 저는 가조의식으로를 인생 작가로 생각을 하고
굉장히 좋아하는 작가이기도 하고요. 노벨문학상 수상 작가이기도 하고 무라카미 하루키와도 친분이 있는 그런 분이시고 작품에 앨리스 먼로의 작품에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도 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일본에서 6살 때 영국으로 이민을 가셔가지고 영국에서 사신 영국 작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본어를 하지 못하신다고 하고요. 인터뷰를 보면은 죄다 영어로 이야기를 하십니다. 일본어를 하지 못하신다고 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일본에서 태어는 나셨지만 거의 평생을 영국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영국인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민자시니까요. 일본의 느낌은 전혀 없는 일본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작가이시고요. 그리고 이 작품은 약간 SF 소설과 디스토피아 소설을 접목한 작품입니다. 읽다 보면은 조금 이 중반 한 3분의 2 정도까지는 약간 주인공이 이제 기억을 더듬어서 자신의 유년 시절부터 이렇게 회상을 하는 신이 나오는데 약간 왜 이런 장면들을 굳이 이렇게 청소년의 성장 소설 같은 거를 집어넣었을까 그런 생각을 하시면은 이 후반부를 읽으면은 이 작가가 이 후반부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 전반부에 이런 공을 들여서 이야기했다는 거를 아실 겁니다. 이게 이 책의 내용을 전혀 모르시고 읽는 게 오히려 책의 재미를 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SF인지 이거를 아예 모르시고 읽으시는 거를 좀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뭐 처음부터 느끼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작가가 이 처음부터 조금 언뜻 이 후반부에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거든요. 그래서 눈치를 채실 수는 있겠지만 되도록이면은 스포를 안 당한 상태에서 읽어보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굉장히 추천하는 작품이기도 합니다. 다음 책은 코맹메카시 이 책은 없고 15위에 또 이 책이 선정이 됐네요. 이게 최근에 우선 책 먼저 소개시켜드리고 이렇게 인플루에셜 출판사에서 나온 이민진 작가의 파친코 1권, 2권 작품입니다. 요게 이제 조금 몇 년 전에 시즌 1이 넷플릭스에서 방영이 됐고 지난주부터인가 시즌 2가 시작이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시즌 2는 이 2권에 대한 이야기가 시작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1권 그 시즌 1 보면서 이 1권의 내용을 받고 이제 2권을 보려고 계속 안 읽고 있었습니다. 안 읽고 있었죠. 네, 그렇다고 생각을 해주십시오. 밀린 건 아니고요. 이민진 작가도 이 한국인 작가이긴 하지만 아까 이전에 소개시켜드렸던 가주오 이시구로처럼 어린 시절에 미국으로 가셔가지고 생활을 하셨기 때문에 이민자이십니다. 근데 한국말을 전혀 못하시더라고요. 네. 개정판으로 나온 거예요. 이거 이전에 이제 개정판이 아니었을 때는 사투리를 쓰고 있는데 좀 사투리가 좀 어색하더라고요. 근데 이 새로운 번역본이 나오면서 사투리가 조금 완벽하게 자연스럽게 조금 구사를 하는 번역본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재밌게 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조금 가볍게 읽을 용도로 추천을 드리는 책입니다. 다음 책은 문학동네에서 나온 조지 손더슨의 바르도의 링컨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2017년도 맨 부커상, 그 당시에는 이제 맨 부커상이라고 했는데 부커상 수상 작품이고요. 아직 자신의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들이 떠도는 곳 바르도, 11살 소년 윌리 링컨의 등장에 바르도가
술렁인다. 우리 시대의 가장 독창적인 작가 조지 손더스가 그려낸 기이하고 웃기고 애처로운 슬픔의 강령회라고 돼 있습니다. 약간 이 제목에 등장하는 바르도는 티베트 불교에 나오는 용어를 티베트어에서 음차한 것으로 우리말로는 중류 또는 중음이라고 하며 죽고 나서 다음 생을 받을 때까지를 가리킨다. 기독교 계열에서 말하는 연옥이나 림보와 약간 겹치는 면이 있을 듯하다. 보통 이 기간은 49일이라고 하며 49제라고 하는 불교식 장례의 관행이 여기에 근거를 두고 있다. 다음 생을 받는 순간은 생유라고 하고 그때부터 죽을 때까지는 본유, 죽는 순간은 사유라고 하며 이 네 가지가 중생이 살다 죽어 다음 생이 이르는 순환의 과정인 사유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약간은 동양 사상이 접목된 그런 작품인 것 같습니다. 다음 책은 23위 책이고요. 23위에 있는 앨리스 멀로의 미움, 우정, 구애, 사랑, 결혼이라는 책입니다. 웅진 지식하우스에서 나온 책이고요. 요거는 2007년도 초판을 발행해서 2023년도에 이 커버가 아마 바뀌어갖고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그 가즈오 이시그로가 이 앨리스 멀로의 영향을 좀 많이 받았다고 했잖아요. 이 앨리스 멀로가 캐나다 출신 작가로서요. 굉장히 단편 작품을 굉장히 잘 쓰는 작품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작품도 단편이 이렇게 여러 작품들이 모아져 있고요. 이분의 굉장히 유명한 작품은 2012년도에 나온 디어 라이프라는 책이 유명하고 2013년도에 단편 작가 최초로 노벨 문학상을 수상을 하셨습니다. 노벨 문학상 수상 이유는 장편 소설의 그림자에 가려진 단편 소설을 가장 완벽하게 예술의 형태로 갈고 닦았다라고 하는 작가입니다. 이분 단편이 꽤 좋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것도 구매를 해본 건데 여기 아마 단편 또 다른 시리즈로 또 나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23위에 선정이 됐던 책이고요. 다음 24위에 있는 책은요. 은행나무에서 나온 리처드 파워스의 오버 스토리라는 책입니다. 이것도 굉장히 두꺼운 작품인데 조금 이 표지 자체가 요즘에 이런 녹색 계열, 이런 푸르름 계열 책들이 많이 조금 유행을 타고 있는데 이 책은 나온 지는 좀 된 것 같아요. 2019년도에 나왔으니까요. 좀 꽤 한 5년 정도 됐네요. 조금 된 작품입니다. 리처드 파워스는 인간과 비인간적 존재의 관계에 대한 예리한 통찰로 정평이 난 작가입니다. 1905 격추를 당한 미 공군 한 명이 반얀나무 위로 떨어져 살아난다. 어느 화가는 비극적인 운명의 밤나무 사진 100년치를 물려받는다. 파티광인 대학생은 감전으로 죽었다가 공기와 빛의 존재들에 의해 되살아나고 청각과 언어 장애를 가진 과학자는 나무들이 서로 의사소통을 한다는 사실을 알아낸다. 제각기 다른 방식으로 나무에게 부름을 받은 사람들, 그들이 대륙에 얼마 안 남은 원시림을 구하기 위해 격렬한 최후의 자리에 모인다. 라는 책입니다. 숲을 살리기 위한 그런 약간 환타지가 섞인 그런 이야기 같습니다. 약간 독서상에는 약간 환타지가 섞인 작품들이 조금 올라오고 있는 것 같아요. 아까도 약간 환타지적인 작품이었었는데 다음 작품은 문학동네에서 나온 이언 맥큐언의 속죄라는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뭐 워낙에 유명한 작품인데 지금 26위에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언 맥큐언 하면 이 작품이 대표작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작년인가 아마 리커버 돼가지고 이렇게 세계문학 전집으로 들어가 있게 됐습니다. 1998년 암스테르담으로 부커상을 수상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어서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속죄가 나온 거고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 속죄가
속죄 이전에 이제 암스테르담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도 그 문학동네 세계 문학 전집으로 최근에 암스테르담이 출간이 됐습니다. 리커버로 해서 이렇게 검은색 세계문학 전집으로 해서 나왔기 때문에 암스테르담은 아직 제가 못 읽어봤고요. 이 속죄라는 작품도 약간 뒤에 반전이 있는 작품이고 영화로 어톤먼트라는 영화로도 개봉이 되었던 책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재미적으로도 읽으실 수 있고 약간 생각할 거리를 충분하게 생각할 수 있는 작품이고 이거는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아 근데 책을 샀는데 이걸 못 봤네. 책이 상처가 여기 떨어져가지고 여기 파손됐네요. 아니에르는 세월도 있었는데 좀 판매를 한 것 같고 야만스러운 탐정들도 있었는데 판매를 했고 클레어 키건의 이처럼 사소한 것들도 40일인데 이것도 책을 판매를 했고 46이 있네요. 46위는 은행나무 출판사에서 나온 도나타트의 황금 방울새라는 책입니다. 이렇게 1, 2권으로 된 책이고요. 14년도에 퓰리처 상을 수상을 하셨네요. 뒤에 제가 이거 중고책 산 건데 뒤에 조금 지저분해가지고 고양이 스티커를 이렇게 붙여놨네요. 요거는 이제 46위 49위가 채식주의자인데 그것도 판매를 한 것 같습니다. 50위가 있네요. 50위는 이거는 문학동네에서 나온 에르난 디아스의 트러스트라는 책입니다. 에르난입니다. 근데 이 트러스트는 추천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구매를 했던 책이고 여기 표지가 약간 다른데 요거는 그 책발전소라는 독립서점에서 독서 모임으로 하려고 이렇게 리커버로 문학동네에서 만들어준 책이고요. 이게 그 1929년 월스트리트의 대폭락을 주제로 한 그래서 이게 건물이 이렇게 있군요. 에르난 문학동네에서 그 먼 곳에서라는 책이 나왔었는데 그게 2017년 먼 곳에서는 이 작가의 데뷔작일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게 데뷔작이었으니까 이 책은 좀 더 재미있을 것 같네요. 데뷔작도 그렇게 쓰실 정도면은 꽤나 글을 되게 잘 쓰시는 것 같습니다. 65위에 있는 책은요. 문학동네에서 나온 필립 노스의 미국을 노린 음모라는 책입니다. 이거는 제가 지난번에도 소개를 해드린 영상이 있기 때문에 그걸로 링크로 대신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많네요. 지금 이제 68위로 갑니다. 68위는 열린 책들에서 나온 시그리트 누네즈의 친구라는 책입니다. 2018년 전미도서상을 수상을 한 작품이고요. 상과 죽음에 관한 지적인 통찰을 보여주는 미국 소설가이시고 요 책 번역자가 그래도 여기 보시면은 공경희님이 번역을 하셨거든요. 공경희님이 번역도 많이 하시고 작품도 많이 쓰시는데 그래도 이름이 있으신 분이 번역을 하신 겁니다. 공경희님 요 뒤에 옹기니의 말을 보면 이 작품은 한마디로 정의하기 어려운 소설이다. 주인공은 작가이자 대학이나 워크숍에서 소설 작법을 강의하며 혼자 산다. 그녀의 스승이자 한때 연인이었다가 친구인 교수가 자살하는 사건이 벌어진다. 유명 소설가이기도 한 교수는 여성 편력이 심했고 세 번째 부인과 살던 중에 글쓰기에 대한 회의와 출판 문화에 대한 실망, 우울감 때문에 죽음을 택한다. 주인공은 여전히 교수에게 깊은 사랑과 우정을 느끼던 차에 그가 남기고 죽은 대형견 그레이트 데인을 맡아 키우게 된다. 사랑하는 이를 불시에 잃은 상실감, 그가 남긴 개를 보살피면서 얻는 유대감과 위안, 늙은 개와 이별할 걱정이 낳는 상실에 대한 두려움, 더 깊어지는 사랑의 마음이 죽은 교수에게 쓰는 일기 비슷한 편지 형식의 1인칭 서술로 그려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강아지 이거는 보면은 저는 100% 울 것 같은데요.
아무튼 그런 반려견에 대한 책인 것 같습니다. 다음 책은요. 요것도 문학동네에서 나온 책이고 엘리자베스 스트라우트의 올리브 카터리지라는 작품입니다. 74위에 등록되어 있는 책이고요. 요거는 다시 올리브하고 세트로 구성되어서 나온 책을 제가 가지고 있었네요. 엘리자베스 스트라우트는 요번에 이제 제가 그 독파 클럽을 하면서 이렇게 문학동네에서 이렇게 엘리자베스 스트라우트에 대한 그런 작은 책자를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이 올리브 카트리지는 굉장히 오래 전에 나왔음에도 지금까지 읽히고 있는 굉장히 좋은 작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아직 안 읽어봤고요. 그분도 2009년도에 필리처상을 수상을 하셨다고 합니다. 이 수상 이유는 올리브 카터리지를 퉁명스럽고 허점이 많으면서도 매혹적인 인물 올리브가 있고 독자의 정서에 진하게 호소되는 세련된 작품이라고 평가했다고 합니다. 한 인물을 택하여 그가 속한 커뮤니티를 통해 인물의 인생에 대해 이야기한다는 발상이 뛰어나다고 평을 했다고 합니다. 제가 읽어보려고 계속 이거 한정판으로 나왔던 요거라서 지금도 나오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구매를 해놨던 책인데 역시나 뽑히게 됐네요. 이 82에 엘레나 페란타의 잃어버린 아이 이야기가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90위는 이 민음사에서 나온 비에타인 응우엔의 동조자라는 작품입니다. 필리처상을 역시나 필리처상을 수상을 하셨고요. 2016년에 필리처상을 수상을 하셨습니다. 동조자는 베트남 전쟁의 목소리를 부여하고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관심을 갖게 한다는 점에서 뛰어난 성취를 거뒀다. 이 책 이전에 우리가 베트남전에 대해 알아온 것은 모두 미국의 일방적인 이야기였다. 이런 책을 접하는 건 처음이다. 작가는 풍부한 소재를 지식과 유희가 가득하고 지적인 목소리로 들려준다. 응우에는 아이러니의 대가이며 이 책은 캐치 22와 같은 부조리함으로 가득하다. 이런 뉴욕타임즈에서 소개글을 써준 게 있네요. 그래서 이 베트남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이 베트남 사람의 시선으로 바라본 그런 추리 소설 같은 스파이 소설 같은 그런 작품인 것 같습니다. 이 옹유엔이 약간 존 르 칼의 그 스파이 소설의 대가인 존 르 칼의 와도 뭐 견줄만 하다라고 그런 홍보를 많이 하는 분이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파이 소설 같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베트남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소개 안 해준 게 제가 지나간 게 있네요. 30위에 있는 소설이 있고요. 위즈덤 하우스에서 나온 제스민 위드의 묻히지 못한 자들의 노래라는 책이 이렇게 30위 소개 안 해드린 게 있네요. 이 책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 모두 우리 집으로 돌아간다. 여세사 소설 조조와 어린 여동생 케일라는 할아버지 할머니인 엄마 아빠 그리고 얼굴을 보기 힘든 엄마 레오니와 함께 미시시피의 걸프 코스트의 시골집에서 산다. 어느 날 아이들이 백인 아빠 마이클이 출소한다는 소식에 레오니는 조조와 케일라, 친구 미스티와 함께 미시시피주의 주립 교도소 일명 파치먼을 향해 길을 나선다. 깨진 가족을 다시 이어붙이고 싶은 마음과 마약 거래의 꿈을 동시에 품은 레오니의 자동차는 시종일관 불안하게 흔들리고 아빠와 엄마가
안전하게 지켜온 조조와 케일라의 일상으로 바깥 세계의 유혹과 올가미들이 끊임없이 달려든다. 드디어 도착한 파치몬. 그곳에서는 또 한 명의 13살 소설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수십 년간 집으로 돌아가지 못한 죽은 수감자 리치의 영혼이. 영혼이 나오는 거 보니까 약간 이것도 판타지가 들어가 있는 작품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소개해드린 책들이 조금 많은데 이게 한 화면에 다 담길지는 모르겠습니다. 안돼! 다 떨어져. 네, 오늘은 뉴욕타임즈 선정 21세기 최고의 책 100권을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이 중에서 여러분들도 집에 있으신 책들이 한 권이라도 있으시겠죠? 그리고 없으신 분들은 여기 그 인터넷 보시면은 이거 되게 많이 나와 있어요. 번역본도 있고 원서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 그래서 뭐 재미있는 책을 원하시면은 여기 안에서 찾으셔가지고 읽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딱 보니까 작품들이 어려운 책은 몇 권 없어요. 몇 권 없고 약간 재미적으로 읽을 수 있는 책들이 이렇게 100위 안에 조금 포진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약간 고전 작품도 없고 어려운 작품도 많이 섞여 있지 않고 그런 거 보니까 조금은 대중적으로 조금 선호하는 작품들이 이런 뉴욕타임즈 21세기의 100위에 선정이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재미있는 독서 하시고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